서울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도심의 마천루를 가로질러 불어왔다. 김준혁은 JN홀딩스 본사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감각했다.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삶은 거대한 공허함 속에 갇혀버렸다. 유일한 빛은 그의 딸 김안나였다. 하지만 안나 역시 어머니의 죽음 이후 말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의사들은 충격으로 인한 선택적 함구중이라고 진단했지만 준혁은 그 진단이 얼마나 무력한지 매일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딸을 위해 최고 수준의 치료와 돌봄을 제공했지만 어떤 노력도 안나의 침묵을 깰 수는 없었다. 그 침묵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오늘은 안나의 정기적인 검진 날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검은색 리무진이 한적한 길을 따라 고급 아동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활기찼지만 준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의미 없어 보였다. 안나는 늘 그렇듯 그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그녀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여의사가 다가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안내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안녕 안나, 오늘 기분은 어때?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그릴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안나는 평소처럼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들고 안나 옆에 조용히 앉아 꽃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의사들이 안내게 시도했던 무익한 노력을 보아왔기 때문에 유진의 노력 역시 그저 허무한 몸짓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진이 그림을 그리던 중 안나가 천천히 손을 뻗어 유진의 가운 소매를 잡았다. 유진은 놀라지도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안나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그때 안나의 입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준혁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딸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보석처럼 찬란했고 동시에 준혁의 가슴을 찢는 비수와도 같았다. 안나가 누구에게 엄마라고 부른 것인가?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놀란 기색도 없이 안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 순간 준혁의 이성과 감정은 충돌했다.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이 불가능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이 지났고 안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여의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다니. 감정적으로는 거대한 분노와 질투가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안나는 그녀에게만 반응하는가? 혹시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유진은 준혁의 차가운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저를 부른 것뿐입니다. 준혁은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더욱 분노했다.
내 딸은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자마자 엄마라고 부른다고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이 병원의 소아과 의사 한유진입니다. 아이를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제 일이고요. 지금은 제 환자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잠시 나가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받거나 무시당한 적이 없었다. 이 여자는 감히 그를, 김준혁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준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안나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차 타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3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충격으로 말을 잃은 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알 수 없는 그림자들. 당시 그는 슬픔에 잠겨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르다. 그는 JN홀딩스의 CEO로서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집행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안나의 엄마라는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가 모르는 과거의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은 곧바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한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와.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 가족관계, 학력, 경력, 교우관계,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놓치지 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해. 절대 그녀가 눈치채서는 안 돼. 비서실장은 준혁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준혁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무언가를 파고드는 것을 처음 보았다. 비서실장은 즉시 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는 한유진의 겉모습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프로필은 완벽했다.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팀은 깊이 파고들수록 미묘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녀의 과거 병원 경력 중 한 곳에서 기록이 불분명했고 그녀의 부모는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망 원인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준혁은 직감적으로 이 우연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한 가지 정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진이 과거에 근무했던 병원이 3년 전 아내가 입원해 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우연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가 아내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딸의 엄마라는 한마디는 그들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신호였다. 준혁은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투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CEO의 방식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고 그 퍼즐이 완성되면 3년 전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분명 그와 아내, 그리고 안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리라. 그는 깊은 밤 홀로 사무실에 앉아 그녀의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유진의 표정은 평온하고 부드러웠지만 준혁은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비밀을 기어코 파헤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혁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최민호는 즉시 한유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개시했다. JN홀딩스가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일반적인 신원 조회는 물론 그녀의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심지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과거의 미세한 흔적까지 샅샅이 뒤졌다. 준혁은 그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조사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비친 수많은 데이터와 서류를 훑으면서도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매와 같았다. 첫 번째 보고서는 예상대로 한유진의 흠잡을 데 없는 프로필을 확인해 주었다. 명문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연수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여러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후 지금의 아동병원으로 옮겨왔다. 그녀의 경력은 완벽했고 봉사활동에 헌신적이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그녀에게서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탁월한 능력을 가진 평범한 의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어 특히 경력 단절 시기와 과거 근무지에 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봐. 준혁의 지시가 내려지자 팀은 그녀가 졸업 후 첫 직장으로 근무했던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 주목했다. 그 병원은 이미 2년 전에 폐원된 상태였지만 기록 보관소는 여전히 존재했다. 며칠 후 최민호는 준혁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장님, 한유진 씨가 근무했던 예전 병원에 대해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재직하던 3년 전 대규모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기록 대부분이 삭제되거나 위조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라졌습니다. 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3년 전, 바로 그의 아내가 죽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그 의료 사고가 일어난 병원은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그 의료 사고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누가 희생되었는지, 어떤 의약품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은폐되었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직감적으로 한유진의 경력에 난 구멍이 단순한 사직이 아니라 그 의료 사고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의료 사고가 자신의 아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최민호는 준혁의 명령에 따라 의료 사고의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고 그중 한유진의 친동생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는 유전자 치료 임상 실험에 참여한 환자였고 사고 직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이 그 병원에서 사직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동생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유진의 행동에 감정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준혁은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그들은 사건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발견했다. 그 의료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규모 제약회사인 루나 제약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환자들의 죽음을 은폐한 사건이었다. 이 루나 제약의 CEO는 바로 이강민, 준혁과 JN 홀딩스의 사업적 경쟁자이자 오랜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 이강민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다 위협을 받고 병원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준혁의 아내 역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당시 병실에서는 루나 제약의 임상 실험 약품이 시험적으로 투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준혁의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준혁은 이강민과의 과거 악연을 떠올렸다.
이강민은 사업에서 몇 번이나 준혁에게 패배했고 그때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강민은 JN홀딩스의 경쟁 제약회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준혁을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준혁은 이강민이 자신의 사업적 야심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켰고 심지어 그의 아내의 죽음에도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제 준혁에게 한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해야 했다. 이강민이 유진의 존재를 알아차린다면 그녀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준혁은 최민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한유진의 주변에 보디가드를 붙여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이게 해. 그리고 루나 제약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해.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임원들의 비리 정보를 수집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강민에게 우리가 그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이제 한유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넘어 그녀와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킨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준혁의 지시가 내려진 후 JN홀딩스의 정보망은 루나 제약과 이강민의 뒤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보고서는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최민호 비서실장은 매일 아침 준혁의 사무실에 찾아와 새로운 사실들을 브리핑했다. 루나 제약의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은밀한 데이터 조작, 임상실험 참여 환자들의 서류 위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사용된 거액의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 비자금은 이강민이 자신의 정치적, 사업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여러 유력 인사들에게 건네줬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준혁의 마음을 가장 흔든 것은 3년 전 자신의 아내가 입원했던 병원의 기록이었다. 당시 아내는 심장질환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기록에는 없었지만 루나 제약의 신약 임상실험에 참여한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히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약물의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준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와 죄책감이 그의 내면을 찢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준혁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들, 그녀의 진료 기록을 몰래 들여다보려는 시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전화 통화들. 그녀는 직감적으로 준혁이 3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자신의 동생 한지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홀로 파헤치려다 이강민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면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이제 준혁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준혁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인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준혁과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준혁이 거대한 위험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강민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한편 이강민 역시 준혁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적 로비스트들과 JN홀딩스의 정보망이 충돌하면서 이강민은 자신의 과거가 준혁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강민은 준혁이 왜 갑자기 자신의 사업에 이렇게 깊이 간섭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는 준혁과의 과거 악연을 떠올리며 그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준혁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과 한유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강민은 준혁을 멈추게 하기 위해 JN 홀딩스의 핵심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로비를 통해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었고 JN 홀딩스의 신규 사업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또한 언론을 조작하여 준혁의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을 폭로하는 기사를 유포했다. 이강민은 준혁을 사업적으로 고립시키고 그의 명성을 실추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했다. 이강민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준혁을 짓밟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준혁을 한낱 허세에 가득 찬 재벌 2세로 비웃으며 그의 노력을 헛된 몸부림으로 치부했다. 이강민의 공격이 시작되자 준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강민의 공격이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이강민이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증거였다. 준혁은 이강민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강민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의료사고와 비리 내역을 언론에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준혁은 이 모든 상황의 열쇠가 한유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했다. 그녀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강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준혁은 최민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한유진과 접촉할 방법을 찾아 은밀하게 그녀가 나를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강민은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그녀를 제거하려 할 거야. 준혁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딸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한유진이라는 뜻밖의 동맹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복수와 진실을 위해 손을 잡아야만 했다. 이강민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준혁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김준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강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고 한유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는 최민호에게 한유진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자신이 진료하는 아동병원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그곳은 한적하고 평범한 곳이었고 이강민의 감시망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약속된 화요일 저녁 준혁은 어둠이 깔린 카페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비서도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였다. 그는 오늘 밤만큼은 JN홀딩스의 CEO가 아닌 진실을 찾는 한 남자, 그리고 딸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유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진료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주문을 마치고 준혁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준혁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녀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고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 그를 향했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의 표정은 차가웠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준혁은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3년 전 제 아내의 죽음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딸 안나가 당신에게 엄마라고 부른 이유도요. 준혁의 말에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을 미행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인근의 인적 없는 공원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준혁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딸이 당신을 엄마라고 부른 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당신이 3년 전 내 아내가 죽었던 병원의 의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피해자 가족이었다는 사실도요. 준혁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는 저 역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동생을 잃고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이강민 회장의 압력과 위협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는 이 일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강민이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준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강민이 개발한 신약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회장님 부인분은 제가 담당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의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물을 임상 실험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약물이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이강민은 그의 부하들을 동원해 병원 의료진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침묵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진심이 준혁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이강민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왜 안나가 그녀에게 엄마라고 불렀는지도 깨달았다. 유진은 준혁의 아내가 죽어가던 순간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을 것이다. 그녀는 아내에게는 위로를, 안내에게는 보호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다. 안나의 엄마라는 한마디는 그가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찾아준 소중한 증거였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강민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겠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과 정의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강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유진은 경고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당신의 동생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다시는 아무도 침묵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이강민의 비리와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준혁의 막강한 정보력과 유진이 가지고 있는 의료 기록 및 증언을 합친다면 이강민의 거대한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각자의 복수와 진실을 위해 손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준혁과 한유진의 동맹은 이강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다층적이었다. 먼저 준혁의 정보팀은 루나 제약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이강민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적인 임상 실험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유진은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전직 동료들을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강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며 양심적인 증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강민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준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이강민은 준혁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준혁의 약점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 약점은 다름 아닌 그의 딸 안나였다. 이강민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준혁과 안나의 일상을 감시했고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혁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준혁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은 안나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안나는 유진의 도움으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고 그날따라 준혁에게 밝게 웃어 보였다. 그때 준혁의 눈에 의심스러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차량은 공원 주변을 맴돌았고 안에 탄 남성들의 시선은 준혁과 안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혁은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그는 안나의 손을 잡고 공원 밖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준혁과 안나를 향해 돌진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안나를 품에 안고 몸을 날렸다. 쾅!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준혁은 안나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했고 그의 팔과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 안나는 준혁의 품에서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사건을 목격한 한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는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나가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 유진은 준혁의 상처를 보고 그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다. 출혈이 심해요. 제가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응급키트를 꺼내 준혁의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준혁을 향한 걱정과 안나가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준혁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한유진과 안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유진은 준혁의 눈빛을 읽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은 회장님과 안나가 안전한 게 중요해요.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준혁은 경찰에게 이강민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강민은 치밀했고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준혁은 이강민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진과 안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냉철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때 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심이 당신과 안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각자의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유진의 말은 준혁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이강민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강민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했지만 그 공격은 오히려 준혁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진과 안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준혁은 이강민의 공격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도, 조용히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는 이강민의 잔인함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정면 승부를 결심했다. 준혁은 한유진과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히 루나 제약의 비리를 폭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강민이 지난 3년간 은폐해온 모든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공개 재판의 장이 될 터였다. 기자회견 당일, 호텔의 대형 홀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준혁은 단상 위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냉철했지만 그의 눈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유진은 준혁의 옆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준혁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JN홀딩스의 CEO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년 전 제 아내의 죽음과 한유진 박사님의 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나 제약의 신약 임상 실험과 관련된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낳은 비극입니다. 준혁의 말이 끝나자 홀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강민 회장님을 상대로 한 비방이 아닙니까? 바로 그때 준혁은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루나 제약의 비밀 장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신약 부작용에 대한 내부 보고서 원본이 공개되었다. 준혁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강민이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환자들의 죽음을 은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을 매수했는지를. 준혁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강민은 기자회견장에 난입하여 소리를 질렀다. 김준혁,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날조된 거짓말이야. 네가 내게 사업적으로 패배한 것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꾸민 거겠지. 이강민은 자신의 권력과 오만함으로 준혁의 증언을 깎아내리려 했다. 이강민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제 아내와 한유진 박사님의 동생을 죽였다는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당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증명할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때 한유진의 전 동료이자 루나 제약에서 일했던 한 연구원이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과거에 이강민에게 협박을 당해 침묵을 강요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증언했다. 이강민이 어떻게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어떻게 신약 부작용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투여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를.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강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이강민은 그 연구원을 향해 달려들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준혁의 경호원들이 그를 저지했다. 이강민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강민과 그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준혁은 이강민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복수심이 아닌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이 복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혀냈고 아내를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유진과 안나였다. 준혁은 한유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해낸 일입니다. 회장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와 복수의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강민의 몰락과 함께 진실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루나 제약의 불법 행위와 의료 사기 사건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강민과 그의 공범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그들의 죄는 하나씩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수심이 아닌 공허함과 안도감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그 진실이 너무나도 잔인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JN 홀딩스 역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다. 루나 제약과의 협력 관계가 드러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준혁은 회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솔직하게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준혁과 유진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는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준혁은 유진에게 아내의 죽음 이후 겪었던 고통과 죄책감을 털어놓았고 유진은 준혁의 아내와 동생을 잃은 슬픔을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지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무엇보다도 안나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다. 유진은 매일같이 준혁의 집을 찾아 안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병원에서처럼 놀았다. 유진의 따뜻하고 꾸준한 사랑은 안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었다. 안나는 유진 앞에서 조금씩 웃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다가가 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안나는 준혁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아빠, 유진 선생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준혁은 안나의 변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안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나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준혁은 안나의 손을 잡고 유진의 손에 올려주었다. 안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해. 그리고 내게도. 유진은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과 안나의 삶에 들어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한 남자였고 사랑스러운 딸의 아버지였으며 그녀에게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제 이강민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들의 삶은 평화를 되찾았다. 준혁은 사업을 확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아내와 동생을 기리는 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환경의 환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나는 매일 아침 아빠의 엄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삶을 빛으로 채워주었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김준혁과 한유진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행사보다는 진실과 사랑을 되찾은 두 사람의 소박하고 따뜻한 약속이었다. 안나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가장 행복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드레스를 꼭 잡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쳤다. 그 한마디에 준혁과 유진은 물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준혁은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능력을 오직 이윤 추구에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루나 제약 사태를 교훈 삼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JN 홀딩스를 이끌었다. 그는 의료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의 이름은 아내와 동생을 기리는 재단이었다. 유진은 여전히 소아과 의사로 일했지만 그녀의 진료실은 더 이상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다. 그리고 안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준혁의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웃음소리는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잊게 해주었다. 준혁은 안나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안나는 유진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준혁은 그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안나가 잠이 들자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날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하고요. 준혁은 유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진실은 우리를 구원했어. 그리고 안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지. 그는 잠든 안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용서로 끝을 맺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고 사랑은 그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다. 준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나의 엄마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한 가족의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다.